어제 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네, 그 저번에는 제가 이제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네. 걸 말씀드리면서 코스피도 이제 하락하니까 디지털 자산도 같이 하락하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코스피는 양전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만 계속 떨어지는구나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거시경제 영향이 큰지 나스닥도 떨어지고 네. 코스피도 떨어지고 디지털 자산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거시경제 영향이 커서인데요. 예, 일단은 이 물가 상승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를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면서 2007년 이후에 약 19년 만에 30년물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좀 뉴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혹은 그 위험 자산 전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보통 상식으로는 위험 자산에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코스피, 뭐 나스닥, 다우 지수, 뭐 비트코인 할 거 없이 다 조금씩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기준 금리도 이제 함부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이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기준 금리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곧 이제 취임을 한다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인상을 지금 생각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올해 안으로 오히려 한 차례 금리 인상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시장 반응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리서치에서는 저희가 어제 이제 7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어제 전해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쨌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그냥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물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역시 뭐 이란 관련 호르무즈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이 주 원인인가요? 맞습니다. 역시 그 기저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언제부터 거세졌냐를 보면 사실 3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물가의 4월 지표에 반영이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이 미국하고 이란 갈등이 장기화된다라는 시장 우려가 며칠 전보다 더 심해지면서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어제 현지 시각으로 어제 했는데요. 이란 공격 보류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게 보류한다는 게 언제까지고 한다는 게 아니다. 길어봐야 이틀에서 4주 사이다. 그때까지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은 다음 주에 군사작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시사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러다가 또 이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전에 미국도 전쟁을 그 전에 했었을 때도 생각보다 길어져서 굉장히 고생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쵸. 이게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살짝 걱정이 됩니다. 이라크도 그렇고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승전 선언은 굉장히 일찍 나왔는데 수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맞아요. 이 미군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맞습니다.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사실 미국이 들어간 전쟁이 거의 다 굉장히 장기화되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쟁 장기화가 지금 저희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조금 이제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뉴스는 이제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맞아요. 대통령이 야, 이 언제까지 안 하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그래놓고 안 해. 그리고 또 이제 분위기 좀 안 좋아지면 공격할 거야. 그리고 또 안 하고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사실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직후에는 중국으로 가는 이란산 원유 이제 수송 유조선을 미국이 역봉쇄해서 그냥 통과를 시켜줬다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약간 기대감이 생겼는데 어제는 또 정반대 뉴스가 나왔어요. 네, 정반대 뉴스가 실제로 나왔는데요. 그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을 미군이 납포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추정이고요, 이거는. 네. 네, 미군이 이렇게 납포를 한 거는 이게 추정이 맞다면 3번째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주는 뉴스죠. 그러면서 이 역시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에 좀 일조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 우려가 커지면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이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기조, 시장 우려 기조에 한 번 더 이제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어제만 해도 이제 중국산
중국의 배는 통과를 했다. 그래서 네. 역봉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그렇죠. 또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역봉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거는 네.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를 해주려면 다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지. 지금 100만 배럴 정도면은 이게 이제 달러로 치면 대략 한 1억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유 화물만 네. 그 유조선은 더 비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사실 예, 이거를 가져가서 뭐 미국이 쓰진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에도 수급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죠. 네, 우리 아무래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이 일간 비트코인 현물 ETF 순 유출입량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순 유출이 미국 전체 현물 ETF 기준으로 6억 4,860만 달러가 순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역대 8번째 규모로 순 유출이 가장 큰 규모고요. 그리고 블랙록에서 하는 IBIT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거든요. 이 ETF가 전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의 69.1% 수준을 차지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여기에서도 4억 4,840만 달러가 순 유출되면서 역대 4번째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분석이 또 덧붙여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웹3 투자자분들은 아니거든요. 보통 네. 전통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ETF에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기관들은 아무래도 작년이나 올해 초에 어느 정도 빠져나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정도로 순유출이 뒤늦게 됐다라는 거는 이 전통시장, 전통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이 ETF 자금을 빼고 주식시장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만 해도 그래도 ETF 같은 기관 자금들이 있어서 좀 그 밑에 바닥이 좀 다져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순유출이 많이 되면은 그 부분조차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실제 이 정도로 항복이 크게 일어났다. 개인 투자자들의 항복까지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는 한 차례도 뭐 하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지금 시장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도로 항복이 일어났으면은 이제 더 이상 바닥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같이 네.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양면을 좀 같이 들여다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비트코인 ETF에서만 돈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는 한 발짝 먼저 돈이 좀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어제 오늘 사이에 이더리움의 하락 뷰를 이제 전망을 하는 하우스 이 리포트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도 저희가 볼 때는 좀 좋은 상태 아니지만 이더리움이 소리 소문 없이 좀 더 좋지 않은 약간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중요한 인선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더리움이 주요 알트코인, 물론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의 하락폭이 더 큰 거는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뭐 주요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임에도 불구하고 좀 낙폭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하락 원인이 뭐냐라고 분석하던 와중에 말씀 주신 대로 이 재단 쪽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이더리움 핵심 기여자, 뭐 회사로 치면 임원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분들이 오랫동안 8명, 최소 8명 떠나거나 퇴직을 하거나 휴직을 한 상태다라고 하면서 물론 재단은 여기에 힘을 실지는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3명의 핵심 기여자를 추가했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반응은 이 3명 핵심 기여자 추가보다는 8명이나 오랫동안 떠났다고? 이거에 좀 핵심을 맞추면서 시장 우려가 좀 확산된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요. 토마시 스탄착, 여기 보시는 이 공동 집행 이사가 있거든요. 뭐, 사실상 이더리움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토마시 스탄착이 이더리움 재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거의 이더리움 재단을 실질적으로 이끈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분이 퇴사를 했거든요. 2월에. 표면적인 명목은 AI를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퇴사를 했는데
제가 또 이제 내부 관계자들한테 들은 말로는 뭐 AI도 그럴 수는 있는데 이 2월에 퇴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더리움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이더리움 맨데이트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더리움 본연의 가치, 탈중앙화, 프라이버시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이제 로드맵을 맞추겠습니다 하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스탄착이 지금 뭐 탈중앙하고 프라이버시도 좋은데 이 기관들이 이렇게 진입하고 있고 이 기관 중심으로 재편을 좀 하고 재단도 기존보다는 탈중앙화를 좀 줄이고 드라이브를 재단 차원에서 거는 방식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퇴사를 했다는 거는 이 기존 탈중앙화 멤버들한테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쫓겨난 게 아니냐, 그래서 좀 밀려나서 자진 사임한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 일부 보도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같이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관련 멤버들, 핵심 기여자들이 잇따라서 이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새로운 사람들은 근데 외부 영입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또 조직의 핵심 인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새로 이렇게 스피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내부에서 왔다는데.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 외부 인선이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뭐 GK 하던 뭐 팀장급들이 이렇게 핵심 기여자들로 올라선 거거든요. 근데 GK 뭐 이더리움에서 한다라고 하면 기존 탈중앙화 멤버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제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 핵심 기여자 되면은 재단 차원에서 드라이브가 제대로 걸리겠냐. 지금 기관 중심으로 이더리움이 일부에서 엔터프라이즈 팀도 창립을 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제동이 지금 걸리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탈중앙화 기존 멤버들과,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재단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뭔가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두 세력이 좀 교통정리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더리움도 좀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보면은 약간 그냥 뭐랄까, 이게 재밌는 얘기 수준에서 한번 좀 네. 공유를 드리면, 원래 비탈리 부테리는 굉장히 탈중앙화나 이런 비전에 대한 이 애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저 철학적인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하고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이더리움 재단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이제 커지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약간 상업적으로, 그리고 네.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기존 금융권하고의 어떤 이 온라인을 맞춰가는, 결을 맞춰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 사람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게 또 지금 위험한데. 이게 지금 네. 약간 뭐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구한말 쇄국 정책 하던 그런 이제 핵심 멤버들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란으로 비유하자면 뭐 이혁수, 혁명수비대, 그러니까 강경파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 아주 강력하게 탈중앙화에 대한 비전을 옹호하는 분들이 지금 핵심 요직으로 다시 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더리움한테 좋은 내용의 변화일 것이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거고. 주변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이더리움에 대해서. 저희 주변의 솔직한 의견은 이더리움 네. 재단이 뭐 이렇게 엔터프라이즈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잘 못한다. 어쨌든 변화가 필요하긴 그러니까 하다. 원래 그런 거를 하던 팀이 아니니까, 이더리움 네. 쪽이. 그래서 상당히 조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와서도 이 미팅을 많이 했습니다. 이더리움 그쵸. 재단 쪽에서. 근데 지금 뭔가 약간 좀 안 맞는다, 시장과, 약간 이런 평들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왜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이더리움 재단이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거를 다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보통 팔아서 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를 했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다, 약간 이러면 그냥 이더리움 매물만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약간 민감한 요소가 되는 거죠. 빨리 그 이더리움 요정이신 김준우 쟁글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좀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 사실 사람들이 투자 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편집에 갖고 오신 거는 지금 이런 업계 분위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정도의 공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사실 이제 요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인데요. SEC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사실 이제 어제 뉴스에서 다뤘으면 딱 좋았는데 시간이 약간 엇갈렸습니다. 네. SEC가 이제 주식 토큰화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상장 기업이 허용하지 않아도 삼성전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삼성전자 주식을 토큰화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변화를 지금 추진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자세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내용을 톱하보면요. 이 주식 토큰화 허용 추진하는데 SEC가 상장 기업 승인 없이 또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SEC 공식 발표는 아니고요, 일단. 근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이 블룸버그 보도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혁신 면제가 나온다. 혁신 면제 내용이 뭐냐라고 보면은 원래는 SEC가 이 보이는 직접 토큰화만 이렇게 허용을 명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3자 토큰화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SEC가 이야기를 했을 때 금지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제3자 토큰화를. 근데 제3자 토큰화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혁신 면제를 한다는 내용은 제3자 토큰화까지 전면 허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3자 토큰화라는 게 뭔지 이제 궁금하겠죠. 네. 보면 이 SEC가 지난 1월에 토큰화 증권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토큰화 증권이 A, B가 지금 직접 토큰화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발행자가 직접 주식 토큰화를 하는 겁니다. 이 시큐리타이즈 같은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수탁형 토큰화 증권 같은 경우에는 DTCC, 미국 예결원이죠. 여기서 이제 트랜스퍼 에이전트, 송금 대리인 역할을 해서 이 DTCC가 제3자의 증권을 보관을 해서 그 권리를 토큰화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직접 토큰화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의결권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C하고 D 이 부분이 제3자 토큰화거든요. 보면 C는 이 가격을 추종하는 토큰화입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 같은 RWA 웹3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 토큰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사실상 파생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추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도 로빈후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추종을 한다는 점에서 파생 상품인데 파생 계약을 토큰화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다르다. 근데 본질적으로 C하고 D는 제3자 토큰화입니다. SEC가 이 부분을 혁신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약간 보도상으로는 좀 애매한 게 네. 이제 A, B, C, D로 유형을 정확하게 나눠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B, C, D가 다 들어갑니다. 제3자 토큰화에. 근데 지금 C하고 D를 같이 해주겠다라는 부분은 약간 지금 블룸버그 보도상으로는 네.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적어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B, C, D하고 차이는 뭐냐면 B는 사실 똑같아요. 주식이랑. 왜냐하면 이제 DTCC 정도면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거기에 증권을 맡겨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주식을 토큰화 주식을 1대1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고 네. 달라지는 점이라고 한다면 증권사에서만 취급하던 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취급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CD에서 파급력이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막 CD가 제한 없이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고 네.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삼성전자 주식 그러니까 파생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세상이 완전 바뀌어버리겠네요. 이제 이거는 근데 그러면 SEC가 어쨌든 모든 것들 뭐 주식이든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온체인화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놀랬어요. 이게 왜 나오지 지금? 왜냐하면 편집자님도 네. 아시겠지만 분위기는 사실 B까지만 되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네. 연초까지만 해도. 네. 1월에 나온 것만 해도 A, B만 해주겠다. 네. 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SEC는. 지금 CD에 대한 얘기가 물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네. 가능성이 좀 열렸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조금 중요한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는데 SEC 공식 발표에 BCD가 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B만 들어가느냐 BC가 들어가느냐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저희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현재 온체인 기반 RWA 토큰화 시장을 보면요. 62.2%가 채권형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 기반 채권화, 주식 기반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SEC가 혁신 면제를 한다. 그럼 이 4% 비중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일단 배경 설명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디지털 자산이나 어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까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C 부분에 있었던 제3자 토큰화 서비스를 하는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그 관련 뉴스가 떴을 때 한 5%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온도 네. 파이낸스 네. 자체 코인이요. 했는데 물론 오늘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시장 전반 하락 때문에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뉴스에 반응을 한 몇 안 되는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였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 오라클이라는 오프체인 데이터를 이 온체인에 연결해주는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RWA 주식 토큰화 시장이 커질수록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뜰 거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통 기업들도 봐야겠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뭐 비들 이런 토큰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블랙록 CEO 차원에서 모든 세상이 토큰화 될 거다라고 하면서 토큰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이 주목할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온체인 RWA 토큰화 시장 주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USDC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서클이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또 분석이 있고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3자 토큰화가 발행이 된다. 말씀 주신 것처럼 거래소에서 RWA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길이 가능성이 열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코인베이스 같은 미국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 세 기업 다 이 뉴스에는 반응을 아쉽게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 인플레이션 이 침체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저거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이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수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블랙록 같은 경우가 저희가 최근에 자주 언급하긴 했는데 최근에 블랙록이 미국 검찰 수사 지금 선상에 올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모대출 펀드 요 이제 자산 가치 부풀리기 의혹이 있어서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으니까 종합적으로 투자는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 하에 하는 거니까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통적인 크립토 관련 이제 플랫폼 중에서는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도 이번 조치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하이퍼리퀴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온도나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에 가장 크게 반응한 프로젝트가 하이퍼리퀴드인데, 그래서 제가 또 따로 뺐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기존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지금 스페이스X나 엔트로픽 이게 다 비상장 주식이잖아요. 네. 곧 물론 뭐 스페이스X 같은 게 상장되기는 하지만요. 근데 이런 비상장 주식의 무기한 선물이 하이퍼리퀴드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장되기도 전에 하이퍼리퀴드라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붙다 보니까 하이퍼리퀴드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하이퍼리퀴드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20% 정도 올랐는데 아무도 이유를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스왑을 한다더니 이게 20%가 오를 정도의 소식인가라는 네. 이제 의구심을 다들 지금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뉴스가 나와서 이거를 누군가 알고 있었나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게 좀 네. 말이 되는 합리적인 생각인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퍼리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 주셨던 분류에 따르면 CD가 네. 되게 되면 하이퍼리퀴드는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그 상당한 이 탈중앙 거래소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거래량을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인원들이 그대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테마주에 대한 거래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래는 부분에서- 죄송해요. 원래는 그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네. 뭐 잘 살 수가 없고 이제 아는 사람들 뭐 이렇게만 좀 거래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이퍼 리퀴드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좀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일인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 그래도 있었는데 이 지금 SEC 이렇게 혁신 면제 해준다는 게 굉장히 호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호재인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또 뒷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CD, 이 제3자 토큰화 부분을 이렇게 다 열어버리면은 여기서도 이 플랫폼에서도 이 주식 토큰화하고 이 플랫폼에서도 주식 토큰화하고 그러면은 유동성 파편화가 일어난다. 그럼 유동성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각 플랫폼마다 가격 괴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이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왜 그런데 갑자기 SEC가 이런 거 하는 거야? 라고 살펴봤을 때는 뭐 포필러스 우리 국내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인데 여기서 뭐 잠깐 뭐 추론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SEC가 이런 혁신 면제를 해놨을까라고 봤을 때 코인베이스에 로비가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코인베이스가 네. 지금 좀 난처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이퍼 리퀴드 탈중앙화 거래소니까 뭐 클레이티브 법안에서 디파이 규제 추가된다고 하지만 아직 추가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리퀴드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토큰화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타이즈나 DTCC 같은 경우에서는 트랜스퍼 에이전트 같은 라이선스 공식적으로 받고 주식 토큰화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거 이도저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장사 좀 하게 해주세요. 라는 취지로 로비를 벌였기 때문에 SEC가 뭐 이런 좀 길을 열어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엄청 바쁘겠네요. 저희 며칠 전에도 또 표를 보니까 또 의원들 설득하느라고 이제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 민주당 의원을 만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도해 주셨는데 네. 또 이 부분도 네, 로비가 있었다는 추론이 있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그런 우려를 아마 하실 겁니다. CD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텐데. 그러니까 자꾸 질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이걸 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 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네. 매우 높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로비만 가지고 제3자 토큰화를 허용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블룸버그 보도 때문에 저희가 여러 상세하게 좀 더 확장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고 어차피 이제 SEC가 공식 발표를 아마 하게 될 거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네. 네.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상원에 지금 토큰 상장 제한 조항 삭제 요청을 또 한 상태입니다. 네. 네.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좀 사실 날짜가 좀 된 건데 이제서야 좀 밝혀지고 같이 좀 네, 주목을 이미 받고 있죠. 네 이미 마크업 때 됐는데 네 지금 별로 수정된 게 없어가지고 향후 이제 은행이 농업이 아니 병합이 될 때 다시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한 간단하게만. 30초 정도만 네, 간단하게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트럼프- 30초 동안 아주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큰 뉴스인데 맞아요. 아쉽긴 하지만 그 가상자산 금융 결제 시스템에 통합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리플이나 서클 같은 기업들이 이런 제도권 라이선스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예비 인가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디지털 자산 기업들도 전통 시장처럼 전통 기업처럼 할 수 있게 라이선스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라라고 지금 유관 기관들한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핀테크나 웹3 기업들이 이렇게 제도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열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명령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내용도 약간 의외긴 한데 저희가 내일하고 또 모레 관련 내용을 좀 팔로잉해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